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예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기기들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하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축소되는 직업이 있는 거는 인정을 했어.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인간만 할 수 있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결론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학자들이, 심지어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틀립니다. 이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AI가 혹은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부분은 역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AI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기계의 진화입니다. AI는 뭐냐? 이미 관심 있은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인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튜링, 앨런 튜링.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간단하게 튜링 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앨런 튜링은 인간의 정신을 모방하는 기계로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채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어떤 기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니고 AI입니다. 라고 요거를 알아내서 AI라고 알아낼 수 있으면 그 튜링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 AI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게 되면 그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직까지 이 튜링 테스트를 제대로 완벽하게 패스한 예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진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패스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튜링 테스트를 패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AI가 인격이 없다, 의식이 없다, 인공지능,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튜링 테스트를 패스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공지능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아마존이 이미 고객 응대를 할 때 AI를 사용합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 이름도 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AI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구분할 수 없다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을 모방한 기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튜링 테스트에서 기계라고 하는 이건 이상한 사람인데요? 사람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사람과의 재미있는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어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전까지의 기기를 넘어서 어떤 엔진 수준을 넘어서 계산하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인간의 의식을 모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금세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호기롭게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도 기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의식 활동,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지적 활동들도 사실상 그냥 기계적인 거야 환원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기계한테 가르치려는 시도들을 했어요. 쉽게 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언어 인식하는 거. 번역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구글 번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번역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사전이 이미 있었잖아요. 영어 사전이 있고 프랑스어 사전이 있으니까 매칭을 시켜가지고 번역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영상 분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지만 그건 정말 폭발적으로 시작된 거는 10년도 안 됐습니다. 사실 영상 분석도 어렵지 않을 거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영상을 분석하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부터 신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랑 개랑 잘 구분하세요?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고양이랑 개를 가지고 캐리커처를 만들거나 어떤 장난감 아이템을 만들어도 구분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랑 호랑이도 구분하세요? 저도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랑 삭은요? 새끼 고양이와 새끼 삭을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사기 특유의 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구분하는 거지 그냥 봐서는 이제 사기인지 고양인지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때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잠깐만 우리는 보자마자 고양이랑 개를 구분하는데 얘한테 고양인지 개인지 구분하는 거는커녕 고양인지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만드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시각 인지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우리 망막을 자극했었던 그 시각 정보가 뒤로 가서 이 뒤통수로 연결이 됩니다. 시각 중추가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 앞에 눈이 바짝바짝바짝하고 별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이 뒷부분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로 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어려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이독실을 보고 있을 때 진짜 이독실이다라고 물론 모르셨던 분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 뇌 안에서 저를 인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는 지금 이게 강연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퉁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시각 정보 중추, 처리 중추를 지나서 쫙 하고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졌어. PET 촬영을 해보니까 그분이 반짝반짝반짝 거려. 그러므로 인식했어. 근데 그 인식이 뭐냐고요? 이 뇌가 이 부분이 반짝거리면 이 사람을 인식했다는데 그게 정확히 뭐냐고요 하면 어렵죠. 이거는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모방한 기계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한계에 봉착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하기는커녕 시각 정보 처리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석하는 것도 문서 번역도 마찬가지고 물질 식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단순하다고 생각했었던 체스 두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앞으로 미래에 체스로 사람을 이기는 AI가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AI는 이미 사람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고등한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는 체스라고 하는 이 복잡한 게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체스는 굉장히 빠르게 97년에 이미 IBM의 딥블루가 인간 챔피언을 꺾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때 과학자들이 했었던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뇌의 사고와 추론 과정을 모방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보고 나서 무언가 사람을 봤다. 맛을 보고 맛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아는 사람이네라고 깨달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내 뇌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라고 해보니까 어려워요. 번역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옆에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번역가예요. 물어봐요. 이 문장을 번역해요. I am a boy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boy, 나는 소년이야. 라고 번역하는 거를 옆에서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이거고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이거 1:1 대응시키는 이런 코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를 번역하게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사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냐고요. 그냥 안다고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있습니까?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혀를 마는 거. 혀 마는 거 딱 좋네요. 혀를 마실 수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은 그걸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아니, 힘을 주라고. 왜 힘을 안 줘?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냥 그분은 할 줄 아는 걸, 아니, 여기다 힘을 줘서 돌리는 걸 아는데 그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별거 아닌 병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살까지는 앞을 보고 살았었는데 한 6살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닌 질환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각막의 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각막은 사실 이식을 하게 됐든 아니면 간단한 수술로 지금은 백내장을 인공수용체를 넣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 꽤 오랜 시간, 수십 년을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우리의 시각 중추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 자극이 와야 되는 그 중추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걷혀있는 정말 별거 아닌 이 백내장 요끼를 걷어내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기대했죠. 이분은 처음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분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보입니다. 이거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더듬더듬 하면서 의자를 꺼내는 거예요. 버릇이 남았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이분은 그게 편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데 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분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보이잖아. 안 보여? 보여. 근데 왜 더듬어? 말할 수 없어요. 보이는데 왜 덮는지 자기도 몰라요. 이건 뇌가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분이 삶에서 뇌가 사실 5살, 6살까지 보였기 때문에 시각 중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재구성하는 힘은 분명히 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더듬는지는 자기도 알 수 없어요. 그게 훨씬 편하고 보긴 보는데 나도 모르게 버릇으로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례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AI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모방해서 인간이 무언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요거를 모방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대뇌신경망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우리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의 신경과 이 뉴런을 좀 모방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자. 그럼 나도 모르게 뭔가 쓱 하고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들을 시작합니다. 못하죠. 왜? 그 당시에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으니까. 사실 요즘의 결과를 보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예쁘진 않아요. 검색해보면 예쁘진 않습니다. 이제 선충이라고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쁜 생명체는 모든 세포가 몇 개인지도 알고 있고 이 생명체의 뉴런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이 뉴런을 그대로 따라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렇게 톡 하고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로봇에게 연결을 하고 했더니 아무런 코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뭔가 부딪혔을 때 옆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구불구불구불구불 움직이다가 무언가에 닿았을 때 방향 전환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 예쁜 꼬마 선충을 비스무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 때문에 의식 활동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으니까 인간의 뇌를 모방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죠. 컴퓨팅 파워는 지금도 모자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방식이 실패하니까 AI에 대한 모든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불러요. 모든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논문이 쓰여져도 안 돼. 인간을 따라가는 거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AI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97년에 있었던 그 체스의 상황이었어요. 자, 인간의 체스 챔피언을 IBM의 딥블루가 이기게 됩니다. 이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때 혁명적인 전환이에요. 뭘 했냐면 과학자들이 코딩을 할 때 인간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를 흉내를 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카스파로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수를 둘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창의적으로 직관적으로 천재성으로 뭘 했는지를 전혀 모방하지 않고 그냥 룰을 집어넣고 그냥 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함수 같은 거예요. 사람이 했던 회로랑 전혀 다른 상황이어도 상관없다. 결론만 나오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거로 꺾었습니다. 이때 많은 과학자들이
또한 이 챔피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었을 때? 원래 어떻게 생각했냐면 체스로 인간을 꺾을 날이 오겠지. 내가 질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은 이 IBM의 기계라고 한다면 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계인데 체스만 잘 두는 기계였어요. 즉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였습니다. 자, 과학자들의 반응, 그 당시 사회의 반응은 뭐였을까?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 기계는 그냥 요것만 할 수 있는 기계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랑 비슷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인간을 흉내내는 거는 어느 정도 묻혀요. 인간 흉내내지 않으면 어때? 어쨌든 간에 우리의 과제를 잘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의 극한으로 밀어서 갔던 게 뭐냐면 바로 딥마인드가 있었던 구글의 그 알파고가 나오게 됩니다.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싸워서 이해됩니다. 이세돌 구단은 본인이 이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졌죠. 한 번 이겼습니다. 체스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체스는 경우의 수가 당시의 컴퓨팅 파워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근데 바둑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둑의 룰이 있지만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어마어마한 계산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확률적 계산했습니다. 모든 수를 다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대국들을 먼저 분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 인간 고수들이 둔 방법은 이거야. 너가 지금부터 평가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천 건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분석을 하게 해요. 그래서 AI가, 알파고가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이렇게 뒀네? 이렇게 두는 것이 잘하는 거네? 라는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세돌 구단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경우를 다 따진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만한 것만 몇 수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놀랍게도 그 IBM보다 더 적은 경우의 수 계산으로 이겼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정도가 되냐면 이 딥러닝이 어느 정도 고수의 수를 보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라고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적중했다는 뜻이에요. 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관심 있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1년이 지났어요.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별로 이슈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자, 알파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까지 고수의 수를 몇천 건을 분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보고서 저렇게 저 다음엔 저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고수의 행보구나라는 걸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수를 읽었는데 알파고 제로는 뭘 했냐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룰만 줬습니다. 근데 바둑은 룰이 단순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둘러싸면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따는 거죠. 금지된 게 몇 가지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을 줬을까요? 물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 72시간 동안 학습을 시켜요. 72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룰만 주고서 학습을 시킵니다.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그 알파고를 100점 100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파고 제로는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타리라고 혹시 아세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아타리는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57개의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팩 안에. 팩 보면 알카로이드 같은, 그러니까 벽돌 깨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갤러그였나요? 그런 게임도 있고 그 안에 뭔가 어설프지만 3D를 흉내낸 것 같은 그런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솔라리스라고 하는 게임은 좀 더 어렵습니다. 얘는요, 내가 어떤 아이템도 먹어서 강화도 해야 되고 뭔가 피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과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저 멀리 있는 골도 이뤄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길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수가 여러분이 뭔가 하다 실수를 딱 했어요. 그때 이거 잘못했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갖고 결과물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메일로 옵니다. 너 실패했어. 끝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내가 한 행동과 그 결과, 보상까지의 결과가 굉장히 먼 게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실패했는데 내가 오타를 내서 실패한 건지, 그 뭐 잘못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 건지, 아니면 숫자 뭐 사실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냥 높으신 분의 심기를 건드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실패했다는 말밖에 안 던져줍니다. 이 보상과의 거리가 멀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아내는 것 자체의 시간 텀이 길게 되면 AI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해냅니다.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내냐? 하나의 알고리즘이 해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알파고는 바둑만 둘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잖아요. 이 57개의 게임을 전부 다 마스터한 이 알고리즘이 하나였어요. 하나에게 뭘 주냐면요. 이건 이렇게 게임하는 거야. 한번 게임하는 거 봐봐가 아니고요. 그냥 점수 매기는 방식, 게임이 끝나고 나면 점수가 뜨잖아요. 그거만 줬어요. 그럼 왔더니 자기가 비유하자면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키보드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점수가 낮네? 다시 해야지. 죽었어. 좀 높아졌네? 이건가 보다 해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흔히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이 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57가지를 했고 본인이 알아서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했는데 여전히 저는 빨래를 좀 대신 돌려주고 건조기에서 꺼내주고 개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바닥 좀 닦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버틀러 로봇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모든 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참으로 좋지만 식기세척기 안에다가 좀 착착착착 집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오면 사실 거잖아요. 저도 살 거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못하겠죠. AI가 이 정도로 왔어요. 놀라운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아타리 그 게임을 사람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2020년에 나와서 내 직업이, 내 일자리가 위험할까? 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죠. 게임을 잘하는 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했나요?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처럼 생각했을까요? 오라, 재밌네.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내 이름을 남겨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잘하면 자기 이름 3글자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회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거는 해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안 나온다면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래학자 중에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가 무언가 새로운 걸 깨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지 상태의 버틀러 로봇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상당히 비싸지만 왔습니다. 사람처럼 생겨도 되고 사람처럼 안 생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팔다리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범용 인공지능 로봇이 처음에는 좌충우돌 하지만 제가 하는 걸 옆에서 쭉 보면서 입력을 해서 설거지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바닥을 닦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범용 인공지능이 제가 이거 좀 해놔 라고 하기 시작했더니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정말 범용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튜링 머신을 만들어도 튜링이라든가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은 너무 대단하잖아. 인간 같은 의식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인공의식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건 좀 요원해졌어요. 의식이 어떤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오늘의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무섭기도 하고 의식을 가진 어떤 AI가 갑자기 인간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무서우니까요. 그게 아니어도 되니까 범용 인공지능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레이 커즈와일은 초지능이라는 게 올 거다. 어느 정도 인공지능의 수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가 보장만 되면
인공의식도 만들어질 수 있고 범용 인공지능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자가복제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때워서 메워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지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만 달성을 하면 그걸 이제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초지능이 2040 몇 년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구체적으로 46년에 온다라고 얘기하면 좀 경계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오지 않아도 우리의 일자리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좀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좀 절망적이긴 합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AI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AI들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침범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몇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3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10년 전에 어떤 기계가, 컴퓨터가, AI가 10년 전에는 도와주지 않아서 수동으로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도움받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뭐 몇 가지는 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 절대로 AI가 도와주기 힘들 거다. 향후 몇십 년 동안은. 디자인을 하셨었던 분의 이야기를 좀 사실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 사업부의 고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 쪽에 있다 보니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는 일들이 좀 제일 큰 부분 역할을 하는데요. 딱 10년 전이라고는 말하긴 좀 어렵지만 한 15년 전쯤 한번 현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촬영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촬영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옮기고 그걸 또 이제 뭐 컴퓨터로 켜서 보든 메일을 보내면서 의논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3D로 촬영을 한다든지 바로 네. 즉각 현장에서 보내면서 그 부분에서 뭐 서로 체크를 하고 데이터 안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함축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발전하지 않았나. 네. 네. 제가 스스로 뭐 일을 위해서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조금 더 먼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는 이것도 뭐 AI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지고 가셔야 됐죠. 네. 혹은 이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그쵸. 빨리 사무실로 보내라고 하고 그 메모리 카드를 네. 과거에 뭐 필름을 네. 줬었던 것들을 지금은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걸 구글 뭐 어디다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협업하는 분들에게 쫙 뿌려지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과거 그 어시스턴트 어떻게 됐나요? 이게 좀 쓸쓸해지긴 했습니다. 원래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거에 내가 힘을 쏟을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다. 더 창의적인 거, 내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래 도제식으로 배워야 했던 그분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이건 대신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뭐 소비자의 취향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고 네. 그 감성을 캐치하는 일들은 AI가 100%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제가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에 대해서 컬러나 이런 것들을 좀 요즘에 어떤 것들에 관심이 더 가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파악을 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의 과정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과 하는 토론이니까 사람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게 왔냐면 채색을 해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촌스러울 수 있겠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5개에서 6개 정도의 채색 샘플을 딱 보내줘요. 내 일을 완벽히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걸 보고서 결정권자가 보고 이게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어떤 세련된 혹은 멋진 지금 유행을 선도하는 이런 이야기 정말 맞지만
사실 97년에 음악이 하나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AI가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바하의 음악들을 잘 분석을 해서 바하가 한 것 같은 느낌으로 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회가 열렸어요. 그때 평론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AI가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바하의 스타일이 많이 녹아 있었는데 이 바흐가 이걸 만들기까지 그 삶의 질곡을 통해서 그 고난과 이 모든 깊은 사색의 결과로 그 음표에 그려낸 그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 AI가 만들어낸 것들이 놀랍게도 바하랑 닮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아마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 홍보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홍보에 관한 것도 사실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갈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R 마케팅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10년 전에 했었던 업무에서 지금 뭔가 자동화된 게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PR이나 마케팅 밸류를 실시간 그리고 정확히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는 저희가 플랫폼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가 되면서 뭐 조회수나 혹은 뭐 키워드량 혹은 뭐 SNS의 해시태그 수처럼 당장이라도 실시간으로 어떤 제가 이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다면 뭐 빨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분석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알고리즘의 데이터 분석을 되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가겠다고 어떤 여행지를 이제 제가 SNS나 혹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여행지의 호텔, 그 여행지의 맛집, 그 여행지의 관광지가 그 포털 사이트나 SNS의 영상이나 어떤 뭐 이렇게 컨텐츠에 되게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게 곧 그 알고리즘, 제가 어떤 입력을 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 AI가 저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네. 이제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제가 원하는 정보, 뭐 연관된 정보만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뭐 침대 혹은 숙면 이렇게 단순한 키워드만 고민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네. 이제는 이 너무 똑똑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저희 침대를 검색하는 이제 모든 유저들의 연관 검색어까지 제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 숙면이나 침대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혹은 혼수 혹은 뭐 호텔 혹은 뭐 관광 여행지까지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똑똑한 이런 PR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일 많이 어떤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좀 수작업으로 뭔가 좀 조사를 했었어야 됐다면 지금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쫙 하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해야 해. AI는 못할 거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10년 뒤에 이 컨텐츠를 봤을 때 네. 과연 10년 전에 내가 AI는 나를 대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대답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한 대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실 AI나 이런 뭐 데이터 같은 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채집 같은 거는 사실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채집을 하려면 디렉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어떤 이 트렌드나 브랜드에 대한 시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과연 이 첫 시류를 만들거나 디렉션을 주는 작업을 과연 사람이 아닌 혹은 뭐 저나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쉽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이렇게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회사가 생길 겁니다. 그 회사는 뭘 하냐면 광고, 홍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입력을 하고 뭘 하는 회사인지 몇 군데를 입력하고 딱 엔터를 치는 순간에 1안, 2안, 3안, 4안을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홍보들이 있었었고 여기는 일단 블로그 마케팅과 뭐와 뭐를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한 어떤 것들을 하자.
그 어떤 거는 두 번째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뭘 하고 뭘 하자. 그 세 번째는 정말 핫한 플레이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강연도 시키고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왜 이런 걸 해? 하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된 이런 마케팅 하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쫙쫙쫙쫙 뽑아주는 서비스가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것을 입안하고 처리하는 것은 사람이 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을 했어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